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제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둘째 누나도 몇 달 전부터 서울에 취직이 되어 제 집에서 잠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누나는 저보다 1살 더 많은데 예전 어릴 적부터 항상 자기가 누나인 것을 강조하며 저를 부려먹고 때리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 습관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누나는 저를 아직도 애취급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구한 방이 누나의 회사와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방 구해서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방값은 반반 내고 산다지만 저희 집에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 다 큰 성인들이 사는데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한 달만 더 산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달이 넘었어요. 지금도 집 구석에서 배 내놓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퍼질러져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갈 생각을 전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그마저도 귀찮다고 다 집어 던져놓고 가족이 아니라 아주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내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개념이 정말 없는 누나는 얹혀 살면서도 수시로 친구를 데려왔어요.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도 제 방에서 같이 재우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도 술 먹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제 방에서 함께 재웠습니다. 정말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들 중에 남자는 없고 죄다 여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건 다 싫고 짜증나는 망나니 같은 누나지만 유일하게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 중에 진짜 예쁜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 누나를 집에 데려오는 날만큼은 저도 화가 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복도부터 우리 누나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좁은 집에 누나 친구를 셋이나 데려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누나들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2명은 방 안에 있고 1명은 거실에 있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식으로 누나와 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1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찌나 동생이라고 괴롭히는지.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옷을 들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나 친구들이 민서가 괜찮아 그냥 갈아입어 누나들이 안 잡아먹어 라고 하면서 웃는데 진짜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애써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누나와 친구들이 전부 제 옷 갈아입는 것을 훔쳐봤습니다.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누나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누나와 누나 친구들은 누나가 귀여워해 줄 수도 있지. 어딜 누나들한테 화를 내냐고 제 볼을 꼬집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누나들 중에 1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나가 저보다 1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데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 얼굴만 보면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어요. 키도 158 정도의 아담한 체형이었고 키는 작지만 굉장히 글래머였습니다. 옷도 항상 귀엽게 입고 다녀서 밖에서 만났다면 번호를 물어봤을 테지만 하필 우리 누나랑 친구라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죠. 다들 둘러앉아서 치킨 시키고 맥주를 마시는데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제가 먹는 모습에서 눈을 떼질 못하더라고요. 나는 여동생만 둘인데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남동생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밥 먹고 있는데 제 볼도 꼬집고 심지어는 제 궁둥이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를 귀여워하더라고요. 많이 먹어 동생?
귀여운 건 자기가 훨씬 더 귀엽고 저는 키도 크고 전혀 귀여운 사람이 아닌데 어디가 귀엽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자리 내내 자기 무릎에 앉으라느니 자기랑 같이 집으로 가자면서 팔짱도 끼고 진짜로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야, 제발 데리고 가라.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뭐가 쓸모가 없어? 네가 지금 누구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아, 맞다. 예, 죄송합니다, 집주인님. 아주 맨날 나 구박한다니까? 맨날 구박하고 괴롭히는 게 누군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친구들은 남매도 티격태격하는 건 똑같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술 마시고 놀다가 밤이 늦었는데 저를 이뻐해주던 그 누나는 집이 엄해서 들어가 봐야 한다고 11시쯤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외박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길래 조금 귀찮긴 했지만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밤 공기가 차다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둘이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누나는 저와 함께 걷는 게 기분이 좋은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동생만 둘인데 정말 말을 안 듣고 언니랑 맘먹으려고 한다면서 저같이 귀여운 남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진짜 자기 동생 하자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갔어요.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나야 한다나 뭐라나. 한참 걷고 택시가 다니는 큰 길까지 왔는데 누나가 기왕 나왔으니 조금만 더 같이 걷자면서 저를 끌고 그냥 밤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민석이 너는 여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저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왜 없는지 헤어진 건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헤어진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며 같이 길을 걸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좀 적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 나오니까 갑자기 누나가 제 손을 끌고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 누나를 쳐다보니 술이 취해서인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누나가 저를 벽에 밀치고 갑자기 목을 휘감더니 입을 맞췄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해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가 싫으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나 별로야? 싫어? 아니요, 저도 누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데 우리 누나 친구기도 하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사내 자식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누나는 또다시 제 목을 휘감고 이번에는 진짜 진하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피하거나 뺄 생각 없이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불 꺼진 가로등 밑에서 키스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친동생 삼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생 삼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건 그냥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걸 돌려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아, 나 진짜 늦겠다. 이제 택시 타고 갈게. 연락할게. 들어가. 큰 길로 다시 나와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키스도 했겠다. 솔직히 밤새 같이 있고 싶었는데 누나가 외박이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누나를 보내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저희 누나와 다른 누나의 친구 한 명은 방바닥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누나들한테 이불 덮어주고 바닥에 벌어진 술판 대충 정리해놓고 저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누나와 키스한 그 느낌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인생의 첫 키스도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는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누나와 한 키스가 다른 것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제 번호를 가져간 누나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늘부터 1일인 거 알지? 괜히 보고 있는데
입꼬리가 실실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나는 우리 누나가 알면 자기한테 동생 뺏어갔다고 잔소리 엄청 할 게 뻔하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나 친구랑 키스한 걸 알면 당연히 우리 누나가 저를 가만히 안 둘 게 뻔했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 누나 친구여서 그런지 얼굴은 귀엽고 이쁜데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라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너무 이쁘고 제 스타일이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귀면서 누나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셋이서 자주 술 마시며 놀았어요. 우리가 사귀는 건 2주 후에 누나가 외박한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외박 안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들켜서 누나가 알게 되었고 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셋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잘 놀아요. 친누나와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줘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누나와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네요. 그건 그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미혼 남성입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결혼하고 잘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어릴 적부터 소꿉 친구였는데 여자입니다. 저희 양쪽 부모님들도 서로 친구라서 임신도 같은 시기에 하고 출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나중에 크면 둘이 결혼을 시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아무래도 태어나서부터 친구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그냥 정말 가족 같은 친구지 이성으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한 방에서 잠도 같이 자고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 친구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 친구도 저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되고 나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먼저 이 친구를 좋아했어요.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이 친구가 저를 많이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쩔어서 살았는데 항상 옆에서 같이 술 마셔주고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우리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아파트 정문에서 뽀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하고 웃긴 일이었지만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던 우리가 입을 맞췄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깊은 키스까진 아니었고 그냥 뽀뽀였어요.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만약 여기서 그녀가 제 스킨십을 거부한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여자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진 않았어요. 서로가 처음이라 어색하긴 했지만 분위기는 둘 다 좋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술도 술이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본 그녀의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뽀뽀를 하고 나서 둘 다 어색해했지만 그녀도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군대 입대를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이라 사귀자는 말은 차마 못하고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두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가 나와서 항상 만나서 예전처럼 놀았어요. 마치 그 뽀뽀 사건이 없는 일인 것처럼 어색함 없이 즐거웠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호감이 있었고 그녀도 그런 것 같았어요. 군대 전역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전역하고 나면
진지하게 고백하고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그녀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딱히 저를 기다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서로 어느 정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가 된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그녀가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키도 165 정도의 늘씬한 몸매였고 얼굴도 대부분 남자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귀엽고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그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친구나 선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전까진 한 번도 의식한 적 없는데 남들이 다 그녀가 예쁘다고 하니까 정말 이쁘긴 한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어쨌든 그렇게 한 번 엇갈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더 엇갈려 갔습니다. 저도 바로 다른 여자친구를 만들었고 우리 둘 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짐을 반복했지만 둘 다 동시에 솔로가 된 적은 없었어요. 우린 서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지만 연락을 뜸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둘이 술도 마시고 손잡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그냥 친구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술을 진탕 마신 날에는 그녀도 저도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스를 하고 아는 적도 있어요. 마치 머릿속에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서로를 강하게 원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사귄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서로의 애인에게 걸려서 헤어진 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린 그저 친구 사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너무 오랜 친구고 키스 정도, 술 먹고 스킨십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고 아무래도 서로 원하고는 있지만 만약 사귀게 되었다가 헤어지면 정말 우리 관계는 끝이라는 생각에 둘 다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지금의 남자를 만나고 연애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이었고 결혼을 결심한 이 친구를 이제 정말 친구로서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남자도 직업도 좋고 괜찮아 보여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자는 지독한 의처증이었고 제 친구가 회사 생활하면서 연락하는 남자들도 못마땅해하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가끔 손찌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편의 의심의 대부분은 바로 저를 향한 의심이었어요. 제가 자기 아내와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불안해했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 남자가 의심을 하든 말든 예전처럼 자주 만나서 놀았기 때문에 아마 더 화가 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자주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저와 단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랑 싸웠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과 싸울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술 마시면서 고민을 들어주다 보면 항상 그녀가 울면서 끝이 났어요. 그때마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도 좀 답답했어요. 기왕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나랑 결혼하고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싶더라고요. 헤어지라고 하면 이혼하기 무섭다고 하고 남편이랑 살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다가도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저도 점점 지쳐갔고 얼마 전에 그녀가 또다시 제게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면서 징징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이혼해버리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는 이혼녀로 혼자 살기 너무 무섭다면서 저보고 책임질 수 있냐고 말하길래 그냥 내가 책임질 테니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이든 뭐든 다 내가 책임지고 평생 데리고 살 테니까 이혼하고 나한테 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친구와 그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똑바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죠. 그랬더니 그녀가 놀란 토끼눈이 되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진짜 나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날따라 또 너무 예뻐 보였어요.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전 20대 초반에 그 마음이 다시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예뻐 보여서 그녀가 유부녀인 것도 있고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키스를 한 적이 몇 번 있지만 그건 보통 술 먹고 서로 삘 받아서 앞뒤 생각 안 하고 한 키스라면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도 사실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부터 서로의 집에는 자주 놀러 갔었지만 그날 그녀를 제가 혼자 사는 집으로 데려왔을 때 이미 우리는 소꿉친구가 아니었어요. 이젠 더 이상 친구 사이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우리 집에서 같이 눈뜨고 그녀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어요. 더 이상 그녀가 친구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그녀를 집으로 다시 데려다 줬고 그 뒤로 남편과 바로 이혼 진행을 하더라고요. 결혼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이혼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도 이혼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었지만 저와 정식으로 만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화를 풀고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혼수 들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도 있고 혼수도 있고 이제 그냥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멀리 돌아오고 비록 그 과정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하고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맞는 짝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헷갈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41가 된 여자로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마을에서 보냈고 집 근처에서 작게 식당을 하고 있어요. 주 메뉴는 한식이고 가장 자신있고 잘 팔리는 메뉴는 코다리찜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으로 인해 장사가 예전처럼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단골 손님이 있는 이 동네에서만큼은 유명하고 알아주는 가게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충남 보령에 있는 보육원에 버려져 부모도 모르고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2살 때 보육원에 버려졌으니 절 낳아준 부모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사연도 알 수가 없었죠. 절 버리고 간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 같은 것도 딱히 없었어요.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과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큰 박탈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자란 보육원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사랑으로 모든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에 주말마다 봉사를 오는 근처 지역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선생님은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저희 보육원에 방문해 보육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셨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가져와 특식을 만들어주기도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저희 보육원 원장 선생님의 친누나였더라고요. 미경이는 왜 많이 안 먹어? 입맛에 안 맞니? 한 명 한 명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던 선생님은 또래에 비해 유난히 마르고 소극적인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점심에 급하게 밥을 먹은 탓에 채기가 있어 속이 좋지 않았던 날이었어요. 체한 것도 모르고
일단 주는 대로 급식판을 받아 제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도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니요, 맛있어요. 아직 한 숟가락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선생님의 상냥한 목소리에 거짓말을 한 게 들킨 것 같아 머쓱했습니다. 미경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혹시 체한 거 아니니? 선생님은 제 옆에 앉아 제 얼굴에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제가 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셨고 바늘을 가지고 와 손을 따주셨어요. 검붉은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도 울지도 않는 저를 신기하게 보던 선생님이 집에 가시기 전 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경아,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건 아니야. 미경이 몸 상태, 싫은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응? 다른 사람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미경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네. 그 이후로도 선생님은 자주 보육원에 방문했고 그때마다 누구보다 저를 먼저 찾으셨어요. 서울에 있는 놀이동산으로 아이들 모두 데리고 놀러 갈 때도 선생님은 항상 제 손을 잡고 가셨습니다. 무조건 꾹 참는 제가 안쓰러우셨다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제 나이면 투정도 부리고 울고 찡찡거려야 되는 건데 너무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고 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유치원 보조교사로 20살에 취직을 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선생님들 뿐이었기에 저의 꿈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도 선생님과 끈끈한 사제간의 우정을 이어나갔어요. 나이가 들면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선생님의 아들인 승준 오빠와도 친남매처럼 많이 친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출근해? 3월부터 시작인데 나는 신규라서 2월 중순부터 출근해서 일을 배워야 된대. 그래? 난 3월부터 개강이라 2월 말에는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보다 4살이 많았던 승준 오빠는 막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만나서 놀던 오빠가 서울로 가버린다고 생각하니 내심 슬펐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도 별로 없었고 유일하게 제 이야기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상대가 오빠 한 명뿐이었거든요. 미경아. 응?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오빠가 취직하면 내가 몇 살 정도일까? 22? 23? 와, 아득하다. 다른 얘기 말고 내 얘기 들어봐. 생전 본 적 없는 진지한 얼굴을 한 오빠의 모습이 사실 좀 우스웠습니다. 물론 그 다음 말에 저도 웃음을 거두어야 했어요. 나한테 시집 와. 결혼하고 우리 서울에서 같이 살자. 어릴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군대에 있으면서 내내 고백할 생각만 했다는 그의 말에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죠. 사실 저도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오빠를 좋아했고 군대에 갔을 때도 일주일에 3장씩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도 그 마음을 애써 감추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좋아. 눈도 마주치지 못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렇게 순수했던 두 마음이 만나 결실을 이뤘습니다. 지금처럼 연락이 쉬웠던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통화를 하며 서울과 보령의 물리적 거리가 무색하게 연애를 했죠. 우리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을 한 해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27살, 저는 23살이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의 어머니는 이젠 저에게도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저희 둘의 연애를 누구보다 응원하셨고 저희의 결혼 선언에 누구보다 행복해 하셨어요. 3년 동안 고향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한 경력을 살려 서울에 올라와 동네 유치원에 정식 교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교직 생활을 은퇴하신 후 함께 서울로 올라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태어나고 얼마 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시아버지의 기일날 시어머니는 제사상 앞에 저를 소개하셨어요. 여보, 내가 매일 자랑했던 우리 미경이. 이제 미경이가 우리 식구가 됐어. 며느리 말고 내 딸 하려고요. 여보, 우리 매일 둘째는 딸로 하자고 그랬었잖아. 우리 미경이가 시아버지 사랑을 못 받는 게 아쉽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정말 잘해줬을 텐데.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유난히 저를 아껴주셨던 모습 그대로 결혼 후에도 딸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신혼생활의 시작을 새 식구가 함께 살며 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금방 적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결혼 생활을 문제없이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오지랖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저희 부부는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며 그럭저럭 넘겼어요. 그런데 3년차가 넘어가면서부터 노력에 비해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험관을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어째선지 도저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죠. 그 사이 시어머니는 동네에 식당을 차리셨고 저는 일이 끝나고 시어머니를 보조하곤 했습니다. 일하면서 매일 지겹게 마주하는 게 아이들이라 아이에 대한 생각을 쉽게 끊을 수도 없었어요. 미경아. 네, 어머니. 난 손주 욕심 하나 없다.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면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가게 상을 닫고 있는 제 표정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네? 너랑 승준이 어디다 내놓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예쁘게 잘 살지. 가게도 이만하면 잘 되고 있지. 너도 네 일 잘하고 승준이는 회사 잘 다니고. 난 더 이상 바라는 거 하나 없어. 부담 느낄 거 하나 없고 주변 사람들 말 하나 들을 거 없어. 어머니, 내가 예전 얘기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지? 남의 말 신경 쓸 거 없어. 네 행복 네가 찾고 살면 그만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고였던 것 같았어요. 가슴 깊이서 우러나온 따뜻한 사랑과 깊은 배려에 가슴이 절절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33, 남편이 37이 되던 해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된다고 말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러다가 허리인가 등인가 생전 아픈 적 없는 등이 아프다는 소리도 들어갈 때쯤 휴가 내는 게 대수냐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저는 그를 닥달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는 당장 큰 대학병원에 가보시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따뜻한 그 봄날 병원에서 남편과 손잡고 들은 병명은 췌장암 4기였습니다. 이미 전신에 퍼져 있는 심각한 상태였고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길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도 믿기질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편은 멀쩡하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병원에 간다는 말만 전하고 온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차마 받을 수 없어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살랑살랑 봄바람에 꽃비가 내리고 있었죠.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없긴 왜 없어. 나 안 죽어, 여보. 걱정하지 마. 그의 미소, 그리고 남편의 눈물, 그 모든 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내용을 전하자 시어머니 역시 가슴을 내리치며 엉엉 우셨어요. 가족력이 무섭다는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다른 대학병원도 돌아다니며 항암 치료해주는 곳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은 모두 예약을 잡았으나 대답은 다 똑같았어요. 항암 치료는 의미 없다고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스피스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자리가 없으니 미리 예약을 해두시라는 것이 그들의 답변이었어요. 남편이 은행에 일을 할 때 통장을 개설해주며 통장 개설 목적을 물어보는 것처럼 감정 없고 일상적인 말투였습니다. 내 남편이 죽는다는 소리를 참 쉽게도 하는구나.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뒤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병원에서 선고해준 여명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오래 살아야 3개월이라는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난 안 죽을 거라고 걱정 말라던 남편은 딱 1달 뒤 정신을 잃고 1달 동안 호스피스에서 사경을 헤매다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앙상하게 말라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여보, 오빠, 그냥 하늘나라로 가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눈 뜨는 순간순간이 모두 고통인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 나와 시어머니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가요.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먼저 가서 기다려요. 내가 늦지 않게 쫓아갈게.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남편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 제발 하루라도 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이 정신을 놓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었어요. 여보, 내 인생 통틀어서 당신이랑 함께한 10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내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미경아. 여보가 아닌 미경아라고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사람은 듬직했던 덩치도 없고 얼굴도 많이 안 좋아졌지만 마치 제게 고백하던 25살의 그때 같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정신을 놓고 1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에 이어 자식까지 먼저 보낸 시어머니는 아무리 강한 척 하려 하셨어도 그날 이후로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나를 데려가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를 데려갔어야지. 장례를 끝마치고도 시어머니는 밤마다 저런 말을 하셨습니다. 꺽꺽 소리를 내며 우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밤마다 저도 소리 죽여 울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시어머니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의 자식까지 똑같은 병으로 먼저 하늘에 보낸 심정은 차마 제가 헤아릴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어요. 약간의 우울증을 얻고 시어머니도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가며 저는 40대, 시어머니는 7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 집에서 살고 있고 저는 어린이집 일을 관두고 시어머니의 가게를 이어받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시아버님과 기일도 비슷하여 6월 초가 되면 시아버지와 남편의 제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8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면 온몸이 그렇게 아팠어요. 끙끙 앓으면서도 그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해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에 단골 손님이던 직장인분이 제게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오는 건 별로 이상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저와 직원들의 먹을 것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근무 시간에 약을 사오기까지 했었죠.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초반처럼 끙끙 앓고 살진 않았지만 아직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 비가 많이 오는데 퇴근길에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점심에 오지 않는 날은 꼭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근처라 걸어가면 돼요. 아이고, 날도 춥고 비도 이렇게 오는데 어차피 저도 가는 길이라 모셔다 드릴게요. 근처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라는 그분은 그렇게 몇 달을 제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뒤에 직원들 보는 것이 더 창피해 알았다고 하고 그분의 차를 탔죠. 마침 우산도 없는 터라 잘 됐다고 생각하고 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굴어서 곤란하시죠? 이렇게 된 거 말씀드릴게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 남편 하늘나라 보내고 혼자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무리 이렇게 하셔도 제 마음 변하지 않아요. 네, 압니다. 저도 주책 맞게 이러고 싶지 않은데 참,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지만 사장님 마음만 다치시니까 그렇죠. 더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잖아요. 하하하, 사장님도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서요. 부담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가게 운영하시는데 불편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코다리찜 좋아해서 자주 오는 단골 손님 정도로 남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표하는 남자들에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내비치던 예전의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도 아마 그 사람에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스워진 것이 며칠 후였어요. 평소처럼 병원에 다녀온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치매기가 보인다고 하네. 네? 요즘 하도 오락가락하고 길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더니 다 이유가 있었나 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기가 찼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자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늙은이가 늙으면 죽는 게 당연한데 뭐하러 억지로 숨을 붙여놓으려고 그래?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며 소리를 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투가 어쩐지 무서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남편을 하늘 보내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돈독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많이 치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가슴에 큰 상처를 2번이나 받은 시어머니는 점점 어두워지셨죠. 애쓰는 제가 안쓰러워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시긴 했지만 아들까지 하늘로 보낸 후 시어머니는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느껴졌어요. 절대 그런 적 없는 분이 반찬통을 다 열어놓고 상도 치우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볼일을 보고 변기물도 내리질 않았죠. 저의 불안감은 고조되었습니다. 병원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마다 시어머니는 생전 그런 적 없는 분이 역정을 내셨습니다. 네가 의사냐? 들으면 뭘 한다고 자꾸 병원을 가자고 그래?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투의 무서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사실 저도 스스로를 며느리보다는 시어머니의 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누구한테 배운 적 없어 소태 같은 미역국을 끓이던 신혼 시절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이 이만하면 잘했다. 다음엔 나랑 같이 해보자. 넌 뭐든 잘하래라. 요리도 금방 늘 거다. 라고 저를 다독여주시곤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 상관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저렇게 행동하실 때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하루는 퇴근을 하고 온 저를 시어머니가 빤히 바라봤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남편 잡아먹는 팔자인 기집애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들 잡아먹었다고.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제 말에 시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억울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아니다 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네가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착하고 죄 없는 내 아들을 팔자 고약한 네가 잡아먹은 거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어떻게... 저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듣기 싫었다는 그 말을 어떻게 저한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치맥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계속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셨는데 차마 제게 말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러움에 엉엉 울며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어요.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저런 식의 비슷한 말들을 제게 악담처럼 퍼부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제 팔자에 남편이 잡아먹혔다. 너를 이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그런 말들이었어요. 집에 들어오기가 무서웠습니다. 분명 저를 넘치도록 사랑해주던 엄마 같은 존재였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괴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양병원에 시어머니를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려고 그러냐고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보육원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또렷합니다. 승준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그 선생님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없다고. 저는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딸입니다. 그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제 생각이었어요. 그날은 참 이상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들여다보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아침 걸으면 안 된다. 먹고 가라. 오랜만에 해보는 정상적인 대화라 어버버하다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아침밥을 모두 먹고 출근했어요.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에 사람이 몰렸고 근처 부동산집 사장님이 올 때쯤 이미 가게는 만석이었습니다. 아유, 자기네는 매일 장사가 이렇게 잘 돼서 돈 세느라 정신 없겠어. 아니에요. 무슨 그런. 오실 때마다 이래서 죄송해서 어떡해요? 식사 가게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매일 늦게 오는 걸 뭐. 다음에 올게. 아, 맞다. 그리고 자기야. 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위치에 비해 자기네 집 진짜 잘 팔린 거 알지? 네? 내가 애 좀 썼어. 자기 어머님이 하도 비싸게 팔아달라고 하셔서. 생색내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부동산 사장님의 말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저희 집이 팔렸다고요? 저는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제 표정에 더 당황한 건 부동산 아줌마였어요. 자기네 집 내놨잖아. 한 몇 주 됐는데 어머님이 와서 집 팔아달라고 하신 게. 점점 사색이 되는 제 표정에 아주머니도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나 봅니다. 저는 가게고 뭐고 당장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시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숨이 턱까지 차게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어 젖혔을 때 시어머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제 방에도 거실에도 부엌에도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그리고 볕이 잘 드는 거실에 가지런하게 널려있는 빨래대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치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텔레비전 선반에 먼지 하나 없이 물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러다 식탁에 놓여있는 손편지와 돈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경아, 사랑하는 우리 딸 미경아, 이제 늙은이한테서 벗어나서 네 인생 살아라.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돈이 이 집밖에 없어서 내가 다 정리했다. 승준이나 내 생각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새 시작해라. 아프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실 때와 다름없는 고든 시어머니의 손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어머니, 저한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당장 경찰에 실종신고 접수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어머님이 이 편지를 남겨두고 집을 나가셨다고, 멀리 가시진 않았을 거라고, 제발 찾아달라고 거의 울다시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미경아,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편지 첫 줄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어요. 밝은 대낮에서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았다고요. 서울역 버스터미널에서 보령으로 출발하는 시외버스에서 시어머니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반쯤 놓은 정신으로 경찰서로 또 달려갔어요. 경찰서로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경찰분이 주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가 보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어쩌면 이러실 수 있냐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미경아. 미안하다. 저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저를 버리고 그렇게 가시려고 했어요. 저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미안하다, 미경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도 널 두고 떠나려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분명히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데 정 떼려고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네가 나한테서 벗어날 궁리를 안 해서 나도 그만. 미안하다, 미경아.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려요. 저한테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승준이도 내 새끼지만 너도 내 새끼지 않니? 남편 먼저 보내고 다 늙은 시어미까지 10년 가까이 모시고 사는 네가 얼마나 안쓰러워. 난 내 새끼 그렇게 힘들게 사는 꼴 더는 못 보겠다 싶었다. 아직 젊은데 너 좋다는 사람 만나서 더 좋은 데서 행복하게 살길 바랐다. 너한테 한 말 하나도 진심 아니었다.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상처만 준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죄스럽다, 미경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저와 인테리어 회사 사장님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게 직원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제가 이때다 싶어 재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에 일부러 치매에 걸린 척 제게 도망칠 이유를 만들어주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는 가게와 그리 멀지 않은 다른 아파트로 집을 사 이사를 갔어요. 조금 작은 평수로 이사를 했고 그동안 미뤄뒀던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그간에 묻어뒀던 슬픔을 뒤로하고 새 시작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다정하고 현명한 저의 진짜 엄마가 되어 저를 보살펴 주셨죠. 저의 소원은 저희 시어머니, 아니 우리 엄마가 앞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고 제 곁에서 저를 보살펴 주시고 또 제가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모녀가 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6년차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 처갓집에 갔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경험을 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고기도 잘 먹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고기를 먹고 나면 배도 아프고 속도 불편해지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저는 야채나 나물 위주로 먹고 아내와 아이들은 고기 등 골고루 먹습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으니 밥 먹으러 주말에 놀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주말마다 결혼식 등 행사가 많아서 처갓집 못 간 지 서너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내용을 얘기해 주었고 주말에 다 같이 처갓집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였는데 밥상에 고기 반찬들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떡갈비 등등 심지어 김치도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제 식성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기에 나중에 다른 반찬도 나오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당황해하며 장모님께 애들 아빠 고기 안 먹잖아. 김치나 깻잎 같은 다른 반찬 없냐고 묻자 없다고 하시며 저를 째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 내가 내 딸, 내 손주들 먹을 것만 챙기면 되지. 다른 것도 해야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의 특이한 식성 때문에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고 고생할 텐데 이렇게라도 불러서 고기 챙겨 먹이는 게 불만 있냐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안 그래도 오면서 멀미를 해서 밥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상추와 고추장을 가져다 주시며 이거라도 먹던가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멀미 때문에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께 밑반찬이라도 좀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자 장모님은 내 새끼가 우선이지 남의 새끼가 우선이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고생하는 내 딸 고기 좀 먹이겠다는데 왜 자꾸 난리냐고 하셨습니다. 너네들도 내 새끼 소중하듯이 나도 내 새끼 소중해서 먹이는 거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희 집 가서 대우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신경 쓰지 말고 식사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연실 미안하다고 하였고 얼른 가서 밥 차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막둥이자 늦둥이라서 장모님께서 더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좀 서운하긴 하였습니다. 제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고기 등 다른 반찬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꺼내놓고 먹습니다. 당연히 장모님도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더 서럽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제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작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 가서 대우받으면 된다고 하신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조용히 혼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에게 연락도 많이 와 있었고 장모님과 크게 한바탕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을 하였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저도 같이 처갓집 가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 같다고 하자 아내는 자기도 안 간다며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으로 적다 보니 순화해서 적었지만 실제로는 더한 말씀도 하셨기에 아내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장모님과 사이가 안 좋거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는 편이긴 하지만 한두 해 들은 게 아니기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집에 놀고 있고 아내는 회사를 다니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미워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맛도 까다로운 사위는 집에서 노는데 내 딸은 나가서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하면 화나실 만한 것 같습니다. 좀 쉬면서 구직 활동을 해서 다시 회사 생활을 할지 장사를 시작할지 고민해 보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짓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동안 고생했는데 최소한 3개월 쉬고 나서 고민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야기 들었다며 처형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장모님께도 전화가 왔었고 속 좁은 사위라며 한 소리만 더 들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장모님의 미움과 노여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9살이고 5살짜리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돌아온 싱글맘이에요. 인물감 못했던 저의 삶이 너무 후회되고 연애를 1년 하고 결혼하여 무려 5년 만에 이혼한 저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를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알아주는 퀸카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사실 외모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대학생 때부터 저의 미모는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를 닮아서 키가 컸고 엄마의 몸매를 닮아서 부모님께 감사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질 만큼 제가 봐도 괜찮은 몸매였죠.
심지어 피부도 타고나서 엄청 좋았어요. 어디를 가나 미팅 1순위, 소개팅 1순위로 스케줄이 참 바빴어요. 미녀의 삶이란 정말 멋졌어요. 콧대가 하늘을 찔렀죠. 미모는 무기라는 말은 정답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승리했으니까요. 어떠한 말을 해도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명언이 되었고 어떠한 행동을 해도 애교로 퉁쳐버리는 그런 완벽 그 자체였어요. 대학교 때는 신입생으로 들어가자마자 학번을 대표하는 미인이었고 동기들에게나 선배들에게나 단시간에 소문이 날 만큼 외모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남자 선배들은 선배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기도 했고 여자 선배들은 전부 시기와 질투에 저를 쳐다보지만 결국 어떤 자리에 가면 저와 친해지고 싶어 안달이었고요. 한마디로 남자들은 너무나 쉬운 존재였어요. 그렇게 저는 화려한 생활을 했고 저의 흑기사 노릇을 자초하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듯 받아들였고요. 수많은 남자 중에서도 착하고 공부를 꽤 잘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유독 수줍음을 많이 타고 저에게 고백만 할 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며 묵묵히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저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선배한테 관심은 1도 없었고요. 그렇게 그 선배는 군대를 가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고 사실 언제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대학교 캠퍼스 커플도 몇 번 하고 다른 학교 오빠들도 사귀면서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저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또 학생 때와는 다른 삶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미인은 알아본다고 남자들은 눈이 하트가 되어 절 바라보았고 제가 조금만 끼를 부려도 어찌나 호의를 베풀던지 인생이 이렇게 쉬운 거였냐며 하루하루가 즐겁고 편안한 나날들이었어요. 직장에서 비밀 연애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나이트 가서 술도 먹고 밤새도록 놀고 그런 젊음을 만끽하며 20대 초반을 훌쩍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옛날 학교에서 그 존재감 없는 선배를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거였어요. 어머, 오빠 맞아? 존재감 제로였던 그 선배는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규모가 좀 큰 거래처의 실세였던 거였죠. 어린 나이에 좀 높은 위치에 있었고 검은 슈트에 검은 풀테 안경까지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삐쩍 꼴았던 학생 때와는 달리 운동을 한 건지 어깨도 이렇게 넓었었나 할 만큼 눈길을 끄는 외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요? 대학생 때 찌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눈이 이상한 건지 심지어 아우라까지 보였어요. 이슬아. 안녕. 오빠 완전 성공했네. 진짜 멋있어졌다. 저는 이 남자는 제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웃음과 초필살기 애교를 발사했어요. 이것에 안 넘어온다면 남자가 아니죠. 오빠, 우리 이렇게 만난 거 우연 아니고 인연인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저녁에 둘이 같이 한잔 할까? 정말? 무조건 좋지. 네가 보자고 하는 건데. 일은 몇 시에 맞춰? 데리러 올게. 이 남자 아직까지 저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남자들이란 하며 결혼은 이런 남자랑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자도 만나볼 만큼 만나봐서 그런지 날라리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였기에 안정적인 직장의 차분한 성격의 그 선배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밤 술을 한잔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1차를 먹고 2차를 먹었는데 역시나 정말 이 오빠는 예전과 똑같이 지루하고 재미없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의젓하고 멋있는 것이 딱 결혼 상대로는 좋겠다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할 것 같은 스마트한 외모에 거기다 예의까지 바르고 겸손한 말투까지 참 괜찮다 싶었어요. 오빠, 나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 그만 집으로 갈까? 그래? 알겠어. 집 어디야? 데려다 줄게. 매너도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 줄 때도 저에게 손을 잡는다거나 뭔가 바란다거나 그런 것 하나 없이 집으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성장한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날부터 오빠와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저도 그 당시 이렇다 할 만나는 남자가 없었기에 오빠의 사귀자는 말에 응하게 되었죠.
오빠는 회사 때문에 거처를 지방에 두고 있었고 연애를 한다면 장거리 연애인데 괜찮겠냐며 저의 의사를 물어보았어요. 저는 이 오빠에 대한 마음이 아직 그렇게 애틋한 사랑이 아니어서 그런지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의 거리는 차로 2시간 정도가 되는 거리여서 주말마다 볼 수 있으니 주말에는 내려와서 저를 만나기로 했죠. 그렇게 저의 장거리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알고 보니 오빠는 회사에서 꽤 유능한 인재였고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진을 거듭하고 승승장구를 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만나며 인생을 즐기며 잘 살았어요. 하지만 바람을 핀다거나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은 한 적이 없었죠. 워낙 제가 술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모임은 많았지만 나름대로 고지식한 면이 있어 조신하게 살았거든요. 오빠는 늘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었고 믿음과 무한한 신뢰를 주었어요. 딱 말 그대로 안정적인 사랑이었죠. 친구들이나 언니들에게 오빠를 소개해주면 모든 분들이 100점이라고 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주는 묘한 매력이 있어서 깔끔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이었거든요. 성격도 차분하고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해서 결혼할 거면 저런 남자랑 하면 잘 산다며 칭찬 일색이었어요. 집에 데려다주다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부모님께도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지 그 모습에 한 번 더 반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저도 시간이 지나니 오빠의 그런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도 점점 오빠를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노는 것도 줄이고 오빠와의 미래를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깜짝 놀래켜주려고 평일에 연차를 쓰고 오빠가 일하는 곳으로 간 적이 있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려고 잔뜩 싸들고 숙소에 도착해서 잔뜩 요리를 해놓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분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음식들이 잔뜩 있는 걸 보고 오빠는 제가 왔다는 걸 눈치채고 직장 동료들을 돌려보낸 후 저를 불렀습니다. 이슬이 온 거야? 오빠, 짠! 어떻게 온 거야? 이 멀리까지. 고마워. 금세 오빠는 완전 감동한 얼굴로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고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달콤했던 연애를 1년 할 때쯤 제가 임신을 한 걸 알게 되었고 오빠는 프로포즈를 했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춰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사는 것은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살 수 있다고 했던가요? 딱 적당히 설렘도 있고 딱 적당히 서로의 자유도 있고 늘 연애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느 부부처럼 저는 태교도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외조를 더욱 완벽하게 해주었어요. 제가 필요하다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해줄 정도로 불편함이 1도 없게 만들어주었죠. 임신 선물로 남편은 저에게 외제차를 선물로 주었고 엄마와 함께 여행 갔다 오라며 해외여행까지 보내주었어요. 이런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 저의 인생은 계속해서 나이스 샷이었죠. 또 시댁은 아들을 원했는데 제가 임신한 아이가 딱 아들이어서 뭐 하나 빠진 것 없는 완벽 그 자체였던 거였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쯤이 지났고 남편은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2주에 한 번꼴로 집에 왔고 어찌나 바쁜지 살도 빠졌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아이가 어려 직접 가지는 못하고 보약을 지어 남편의 숙소로 보내주었죠. 그리고 보약은 배달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내에게 전달 완료라고 메시지가 뜨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업체 측에 전화를 해보니 아내에게 보약을 전달했다는 거였어요. 거기는 남자 혼자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제가 되물었지만 업체에서는 확실하게 여자분이 받았다는 답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보약 잘 받았어? 안녕하세요.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여보, 어떻게 받은 거야? 일하고 있던 시간이었잖아. 마침 그때 청소해 주시던 아주머니가 계셔서 대신 받아주셨어. 아, 그랬구나. 알았어. 잘 챙겨 먹고 수고해. 그럼 그렇지. 저밖에 모르는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 싶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주말에 남편이 왔고 남편이 잘 때 몰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사실 개인 사생활이라서 각자의 핸드폰은 보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자 전화할 것 없이 샅샅이 보았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괜한 의심이다 싶어 이제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고 남편을 껴안고 누워서 잠을 청하려는 찰나에 지잉 하고 진동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뭐지? 하며 휴대폰을 보았는데 제 것도 아니었고 남편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또 진동 소리가 지잉 하고 들렸어요. 안 잤어? 뭐해? 응, 오빠, 자려고 하는데 진동 소리가 들려서. 뭐지? 난 안 들리는데. 옆집이겠지. 이 집에서 산 것이 몇 년인데 옆집에 진동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분명 뭔가 있다는 생각에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일요일 밤 숙소로 갔고 저도 왜 그날따라 반드시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뒤를 밟게 되었어요. 숙소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밖에서 창문에 불 켜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한참을 보는데 창문가에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였어요. 분명히 머리가 긴 여자였고 창문에 비치는 모습이 껴안고 있더라고요. 시간은 새벽 1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고 저는 당장 숙소로 올라가 벨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저인지 모르고 밑옷을 벗은 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온 거야? 아내 누구야? 어떻게 온 거냐니까. 나와봐. 아내 누구냐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너 감당할 수 있냐? 무슨 말이야? 저는 남편을 밀어버리고 방을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딱 20대의 어린 여자애가 옷을 홀딱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문 닫아요. 야, 너 뭐야? 하면서 여자애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남편이 다가와서는 저의 팔을 세게 잡아 질질 끌고 나와서 거실 바닥에다가 저를 밀어버렸어요. 너 나랑 이혼할 거 아니면 집으로 가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람 피우는 장면 다 들켜놓고서는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너 같은 날라리 이렇게 인간답게 살게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아는 오빠 맞아?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아줌마, 저 오빠랑 산 지 6년 됐어요. 아줌마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던 사이였고 아줌마가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결혼 허락한 거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이스 샷인 줄 알았던 저의 인생이 한순간 완전 진흙탕이 돼버렸죠. 제가 예쁘다는 생각에 미쳐서 이 남자가 저에게 반한 줄로만 알았고 이 남자는 완벽하게 제 것이라 생각했어요. 제 착각이었죠. 남편은 이 20대 어린 상간녀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왔고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는 말도 황당하고 열받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떠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줌마,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러니 자식 키우면서 거기서 사세요. 주말은 제가 집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잘난 남자 반반 나누어 살면 되잖아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힘으로 제압했고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평소 담배도 안 피우던 사람이 담배까지 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바라는 게 이혼이야?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봐라. 오빠 진짜 정신 나갔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잘 생각해. 나는 이혼할 생각 없고 너를 버릴 생각도 없어. 내가 두 집 살림 한다는 것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제정신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대화가 안 되네. 혼자 여기에 있던지 알아서 해. 저는 오빠를 있는 힘껏 붙잡았고 오빠는 그런 저를 발로 차고 밀어버렸죠. 완전히 자존심은 뭉개졌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목 놓아 우는 것, 그리고 후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오빠와 여자애는 떠나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터져라 엉엉 울었어요. 모든 것이 사기였고 그렇게 콧대 높았던 저는 헛똑똑이가 되었어요. 그냥 살기가 싫더라고요. 오로지 끝이라고 이혼만을 생각하며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내 인생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100점짜리의 인고 부부라는 점이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잘 살고만 있는 줄 아는 부모님께도 저만 눈 감으면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껏 저의 삶에 들였던 제 시간과 노력들, 누리고 살았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저와 아이만을 생각하며 이를 꽉 깨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후 반포기 상태로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말대로 나 오늘 못 본 걸로 할게. 그렇게 해. 잘 생각했어.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쳤지만 나만 눈 감으면 되지, 나만 참으면 되지 싶었어요. 오빠는 소름 끼치게도 그 일이 진짜 없어진 것처럼 똑같이 주말이면 어김없이 와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사위 흉내를 아무렇지 않게 했고 예전으로 완벽하게 또 돌아와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바람피고 있던 상간녀 여자애한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언니, 저 오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이도 있고 같은 여자로서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전 일주일 후에 오빠를 무너뜨릴 계획이니 알아서 하세요.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싶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문자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쯤 마침 부부 공동으로 넣었던 투자금이 만기가 되어 재투자를 하라면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의 통장 관리는 제가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상간녀의 문자 내용이 생각났죠. 그래서 꽤 큰 돈이라 혹시나 싶어 만기가 된 투자금은 제 비자금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 그 상간녀는 자신과 찍었던 동영상과 남편과 바람 피우고 있다는 증거들이 담긴 문자 내용을 회사 사내 게시판에 당당하게 올렸고 결국 모든 것이 오픈되어 쓰레기보다 더 못한 폐기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과감한 행동을 해버린 거였어요.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회사의 징계로 휴직이나 감봉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바로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 타격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등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실패, 업무 조작과 여러 가지를 책임을 물어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뭔가 좀 과하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몇 년의 세월 동안 남편은 회사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맡아 했고 인생을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적으로는 인정받아 회사의 기여도가 그 누구보다 컸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빠른 승진을 몇 번이나 했으며 고향을 떠나서 거처를 옮겨 다니며 회사의 모든 걸 바치고 희생을 했죠. 공로상도 몇 번이나 받은 그 사람이 아무리 바람을 폈다 치더라도 고소까지 당하는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됐습니다. 심지어 다시는 그 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할 정도로 몰상식의 파렴치한으로 추방까지 되어버렸더라고요. 회사에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잠시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왜 그런 건지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최측근인 최 비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죠. 글쎄 그 20대 상간녀는 바로 남편 회사의 회장 외동딸이었어요. 남편은 첫 직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클 수가 없었던 탓에 고민하던 찰나 빗나간 야망으로 회장의 외동딸을 꼬시려 했던 거죠. 하지만 외동딸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걸 아는 순간 공부를 잘했던 남편은 머리를 굴렸고 그 고등학생이었던 상간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준다는 핑계로 자처해서 과외를 시켜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과외를 하며 또 이성에 대한 공부까지 시켜주었고 외동딸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반하면서 20살이 되자마자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회사의 기밀은 상간녀를 통해 빼내올 수 있어서 쉽게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자신의 야망을 채워나가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계획과는 달리 회장은 절대 둘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딸을 회사에 이득이 되는 큰손 투자자의 아들과 정략 결혼을 시켰고 둘을 혼인시켜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연인 관계였기에 정략 결혼 후에도 그 관계를 몰래 유지하면서 지냈지만 회장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편도 결혼을 해야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상간녀와 합의하여 명령 아닌 명령으로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부부로 비춰줘야 했기에 저와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어느 정도 자신의 야망이 채워지자 또 눈을 돌리기 시작하여 2명의 여자와 사귀는 것도 모자라 자주 다니던 식당에 20대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꼬셨고 그것을 그 회장의 딸인 상간녀에게 들켜서 사건이 터져버렸던 것이었죠. 상간녀는 이에 분노하여 저에게도 통보를 하고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전부 오픈되어 버리고 회장은 바로 남편을 해고했고 회장의 딸 20대 상간녀도 이혼을 당하고 해외로 이민을 보내버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었고 황당 그 자체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비서가 하는 말이 저를 더 당황케 만들었죠. 사모님도 정신 차리시고 갈 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 비서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같은 피해자끼리 알 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같은 피해자라니요. 사실은 식당 아르바이트생은 제 여자친구였어요. 부장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일부러 제 여자친구에게 접근해서 심심풀이로 갖고 놀았습니다. 완전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어 그렇게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남편은 멘탈이 탈탈 털린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신도 꼴에 맘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헬쓱해져서는 저를 슥 쳐다보더라고요. 역시 조강지처밖에 없네. 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기다려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이혼해. 야, 내가 너 받아줄 때 가만히 있어. 이게 주제도 모르고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네. 주제도 모르는 건 바로 너지. 너 같은 놈을 받아줄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넌 혼자 쓸쓸히 늙어갈 거야. 그리고 말년에 차가운 길바닥에서 객사를 하겠지. 이슬아, 이러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너까지 나한테 이러면 나 정말 힘들어. 이슬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제발 그만 망가져. 협의 이혼 안 할 거면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갑자기 돌변하여 무릎까지 꿇더니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자신이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사과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얼마 전 투자금 회수된 걸로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구했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시댁에 이야기를 했어요. 시부모님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고 고소까진 하지 말라고 하시며 남편을 설득해 저와 합의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조해 주시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돈에 눈이 멀었던 거지 시부모님도 철석까지 믿었던 아들의 배신이라고 하시며 저에게 연신 사과만 하셨죠. 그렇게 시부모님께서는 지금은 저와 제 아들에게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 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이혼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신도 없고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서 앞이 깜깜했지만 그때 당시의 얄팍한 판단으로 저런 남자와 살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지금도 아찔하네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 남편, 모든 걸 완벽히 해낸다는 듯이 잘난 척했던 저, 너무나 순진했던 바보 같아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었기에 아직도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겠죠. 앞으로는 전 제 아들만 바라보며 꾸밈없이 솔직하게 살려고 해요. 저의 어리석은 과거를 반성하며 이만 이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